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오늘도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로 인사드립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인사드리니까요. 시간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나누어 보는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암 중에서도 아마 좀 가장 무서운 암, 그리고 일반인 분들께서도 가장 좀 피하고 싶은 암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좀 치료가 좀 어렵다고 알려진 췌장암 주제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최근에는 발생률도 사실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생존율도 올라가고 있다고 이제 조금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도대체 이 췌장암이 왜 생기는 건지, 어떻게 하면 생존율을 올릴 수 있는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스페셜리스트 분은요, 바로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의 이광혁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아유,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소화기내과 이광혁입니다.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하자면 네, 슬라이드도 멋지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잠깐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어쨌든 제 입장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면은 아마도 이 내용에서 좀 가감해서 들을 수 있을까 해서 네. 또 요즘 좀 시끄러운 얘기도 많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도 좀 보여드릴 겸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990년대 제가 이제 의학을 배웠죠. 이제 의학을 처음에는 뭐 의과대학 들어서 의학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레지던트가 되면 이제 보통 내과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내과학을 배우게 되고요. 내과 크게는요. 네. 그렇게 난 다음에 이제 소화기학을 배웠습니다. 소화기 전체를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군의관을 갔다 와서 임상 강사, 요즘 펠로우라고 또 이렇게 부르는 그 직업을 할 때 제가 이제 소화기학에서 이제 내시경을 배우고 이제 췌장 담도학에서 이제 주로 내시경 기초를 주로 많이 배웠고요. 사실 뭐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이때까지 했던 건 어떻게 보면은 암을 진단하고 이제 뭐 암의 병기를 정하고 그래서 치료 방침을 정하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당서울대병원 가고 미국 연수 가서는 내시경 시술이 이제 그때 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췌담도 분야에서 초음파 내시경이라는 내시경 시술이 나오면서 췌장암에 대해서 진단을 못하던 걸 거의 많이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걸 좀 배웠고 그리고 기초 연구를 좀 배우고 그리고 이제 삼성서울병원으로 와서 이런 연구를 하면서 2010년도 돼서 한 10년 좀 넘었네요. 그때부터 이제 항암제 치료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췌장암 환자 보면 진단해가지고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수술 빼놓고는 이제 저희가 다 한 번쯤 이제 인발문을 타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뭐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얕게 많이 하는 또 겸손하시기까지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연구했던 건 이제 영어로 쭉 적어놨는데요. 이게 뭐 좀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초음파 내시경을 이용해가지고 환자 샘플을 모으는 거를 저희가 2010년도부터 계속 모아왔었습니다. 이렇게 모아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 모은 걸 가지고 이 온 샘플을 가지고 이제 환자가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저렇게 비교하는 연구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런 연구들 중에 일환으로 이제 이 샘플을 좀 키워가지고 오르가노이드 컬처라 그래서 이제 좀 키워야지 이제 무슨 이 암이 얼마나 약이 잘 든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거든요. 그걸 키워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연구를 좀 했었고요. 그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건 저만 혼자서 되는 건 아니고 저희 연구팀입니다. 이제 많은 저희 병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사진을 다 넣어주셨어요. 네. 아이고 세상에. 그다음에 이제 저기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이쪽 그 올가노이드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유니스트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주로 분석을 좀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이쪽에 대해서 이제 연구실 쪽에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이제 혼자서 하는 연구는 없으니까 연구를 해서 연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췌장암 모든 암에서 요즘 많이 듣는 얘기가 그 정밀의학, 뭐 개인 맞춤의학, 뭐 표적 치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근간이 되는 거는 결국 예전에는 이 췌장에 생긴 암은 한 종류, 쉽게 해서
다 같은 암이기 때문에 같은 약으로 치료하고 같은 방법으로 치료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레지던트 펠로우 때 1990년대는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연구가 있으면서 결국에는 췌장암도 같은 한 가지 종류의 암이 아니라 이게 사람마다 암이 좀 다르고 또 그다음에 한 사람에서도 암의 세포가 좀 다른 세포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러한 암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암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암에 나온 세포를 키우거나 아니면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암을 많이 분류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각각 환자에 맞는 적절한 암을 찾고 그 암에 맞는 치료를 하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인데 아직 이 그림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고 실제로 치료 자체는 그냥 췌장암에 대한 치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쨌든 그 조금 더 표적하고 개인 맞춤 의료를 하기 위해서 좀 그렇죠.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연구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싱글셀이라 그래서 네. 암세포 하나하나를 뜯어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연구를 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해와서 최근에 어쨌든 그래도 저희 팀에서 모레큘라 캔서라고 하는 잡지에다 이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잡지이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자랑도 한번 할 겸해서 들고 왔어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췌장암은 뭐 앞으로 계속 얘기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암이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현실을 알아야 이제 앞으로 나갈 거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랑 과연 저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다음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또 교수님께서 연구해 오신 그런 업적과 다양한 배경을 좀 설명을 자세히 주셔서요. 이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점, 질문도 정말 다양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췌장암의 진단부터 항암 치료까지 아주 넓은 범위에 이제 치료 개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제 궁금하신 점, 질문 많이 주시고 오늘 또 자세한 답변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가운데 췌장암이 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은 암임에는 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오늘 진짜 췌장암에 대해서 하나부터 끝까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 이게 왜 생기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이 암을 좀 접근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 주셔서요. 인사 나누어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흥님 들어와 주셨고요. 또 새싹보리님, 초미님, 그리고 오영도님 또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고 질문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질문은 잠시 후에 좀 한꺼번에 받아볼 예정이니까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 크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본격적으로 췌장암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황 정말 어떤지 이게 정말 생존율이 5% 10%다 이런 말이 많은데 어떤지 한번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각 나라마다 좀 통계가 다르고요. 이제 저희 나라 국내 통계고 국립암센터에서 이 통계를 이제 다 국립암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통계는 여러분들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통계인데 그거를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해왔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군데에서 다 들어보셨겠지만 단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발생률과 생존율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2000년에 발생률은 10만 명당 5.7명이었는데 지금은 10만 명당 17.3명입니다. 그래서 발생률이요? 발생률이요. 그래서 이게 대충 그러니까 10만 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17.3명이 생겨난다는 거고 이걸 대충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으로 계산하면 한 8천 명 정도가 생겨납니다. 1년에. 1년에요? 1년에요. 예. 그 정도 생겨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이때 생겨났을 때 근데 이전에는 이제 그거에 비하면 좀 더 적게 생겨났던 거죠. 한 3배 내지 한 4배 정도 증가를 한 상태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5년 생존율이 8.7%라고 저희 나라에서 보고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5년 생존율이 약 15.9%로 보고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 2배 정도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발생률과 생존율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발생률이 증가한 이면에는 사실 저희들 생각에는 두 가지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옛날 사실 2000년대만 하더라도 진단을 잘 못했습니다. 이게 췌장암을 발견을 해도 췌장암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몰랐고 그다음에 CT나 MRI 기술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CT나 MRI를 찍어도 정말 췌장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던 시대였는데 이게 요즘은 뭐 거의 해상도가 좋아져서 웬만한 작은 암은 다 CT와 MRI를 다 발견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가지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내시경 초음파라는 방법이 등장해서 옛날에는 췌장에 있는 암이 수술을 하지 못하면은 암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조직 검사를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모든 암은 이제 조직 검사라 그래서 조직을 얻어서 현미경으로 봐서 이게 암인지 아니면 염증인지 이런 걸 판정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그런 검사를 예전에는 하기 어려웠는데 요즘 초음파 내시경이라는 기술이 2000년대, 2010년도에 저희 나라에 도입되면서 그 기술을 통해 가지고 모든 암들을 정확하게 췌장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췌장암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아마 이 췌장암도 약간 좀 이 선진국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고령과 비만. 식습관 같은 예, 그런 그렇죠. 거 있나요? 그 비만이 네네. 뭐 요즘 모든 병에 어쨌든 다 끼고 있는 비만. 그 어쨌든 뭐 살이 찌는 거랑 고령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췌장암의 중요한 인자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췌장암이 좀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제로 발병이 늘어난 것도 있고 진단이 좀 잘 돼서 그렇죠. 예, 이제 맞습니다. 사실 지금 짧은 기간에 어떻게 보면 거의 2배, 3배 정도 더 진단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8,000명이면 좀 공포스러워요, 교수님. 글쎄요, 뭐 네. 근데 그렇게 공포스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뭐 그걸 뭐 보통 위암이 췌장암보다 한 10배 많이 생기거든요. 10배. 그러니까 순위 자체로 네. 보면은 네, 높지는 그러니까 않은 빈도가 거죠, 그렇게 교수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네. 저희가 이제 보통 췌장염이 걱정돼서 이제 외래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큰 병은 없는데 네네네. 뭐 이렇게는 뭐 가장 흔한 게 요즘 많은 뭐 질문에도 잠깐 나오는데 췌장 낭종, 췌장에 낭종이 있다고 와서 췌장암에 걱정을 하시는데 보통 그런 분들을 이렇게 검사를 해서 몇 년 이렇게 관찰하면 별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래도 걱정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그 차라리 위암을 걱정하시라고. 그러니까 위암이 10배나 더 많이 생기고 이 사실은 췌장암으로 죽을 확률보다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이 위암으로 죽을 확률이 더 높은데 그걸 걱정하고 사시는 거는 사실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확률이 그 정도 확률이라면 높은 확률은 아닙니다. 근데 뭐 걸린 사람한테야 전부이겠지만 걸리지 않은 정상인이 걱정하실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병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발병률 자체가 높은 질환은 결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진단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초음파 내시경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교수님께서 이제 논문도 관련해서 많이 발표를 해주신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초음파 내시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이랑은 좀 다르게 들리기는 하는데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되게 내시경은 한 번쯤은 대부분 네, 받아보셨을 거고요. 초음파 검사도 이제 해보시잖아요.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으면은 이 내시경을 가지고 위에 들어가서 췌장을 보기가 쉽습니다. 이제 대개 이 초음파는 공기가 있으면은 그 공기가 있는 장기 뒤쪽에 있는 장기를 못 봅니다. 근데 췌장이란 장기가 위 뒤에 있거든요. 근데 위는 저희가 이렇게 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기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에 공기가 차 있으면 췌장을 잘 못 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면 위에다 초음파를 넣어서 직접 보게 되면은 공기를 피해서 이제 위에서 바로 췌장을 보니까 위에다 넣어서 위에 초음파를 넣어서 보겠다. 이제 그런 개념을 해서 만들어진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뭐 그것까지는 조금 범위가 넘어서는 거고 어쨌든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췌장암에 대해서 보이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좀 신기한 게 저는 사실 이 초음파 내시경이라고 하는 게 조금 생소하기는 하거든요. 네네. 우리가 그럼 혹시 너무 내가 췌장암이 좀 무섭고 걱정이 돼서 검진할 때 저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흔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술인가요? 아니면 좀 그렇진 않은가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정상인한테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서 걱정이 되는 사람한테서 초음파 내시경, CT, MRI 뭐 이런 검사를 했을 때 어느 검사가 더 잘 찾아낼 것인가 췌장암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연구한 게면 초음파 내시경이 약간 좀 낫긴 합니다. 낫습니다. 위에 있다는 말씀. 초음파 내시경이 좀 더 잘 찾아냅니다. 네네네. 잘 찾아내는데 약간 잘 찾아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게 이제 내시경을 한 30분 정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 하려면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그 초음파 내시경이 되게 국수입니다. 이게 보통 내시경보다. 그래서 굉장히 그 수면 내시경 한 상태에서 30분 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아무런 증상도 없고 아무런
췌장암이 의심도 안 되는 상태에서 초음파 내시경을 했을 때 발견해낼 확률이 나중에 뭐 저희가 한번 아마 뒤에 가서 이제 간별 선별 검사, 스크리닝 테스트를 선별 검사를 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가요? 그게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확률이 높지 않은 환자한테서 췌장암에 대한 진단적 검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숫자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초음파 내시경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발견을 했을 때 실제로 문제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못 예, 발견을 그러니까 하는 쉽게 경우도 얘기해서 있다는 말씀이시죠? 검사하는 환자군에 췌장암이 적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10,000명 중에 1명이 췌장암이 있는 경우거든요. 네네. 그런 환자군을 데리고 초음파 내시경을 했을 때 초음파 내시경이 아무리 정확도가 99%에 다다른다 하더라도 실제로 검사를 하게 되면은 병이 없는데 병이 있다고 진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막말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수술까지 그냥 받아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췌장암에 대한 선별 검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네네.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네. 지금 뒤에 또 슬라이드를 자세히 준비해 주셔서 이따가 좀 천천히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짧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위나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처럼 뭐 예방적인 목적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시경은 조금 아니다. 네, 그런 이렇게 내시경은 아닙니다.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내용 또 진행하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발생률도 늘어나고 있고 생존율도 늘어나고 있는 암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췌장암이 예후가 좀 나쁜 암, 무서운 암으로 가장 흔하게 좀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좀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후가 나쁜 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다른 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쁘다는 얘기죠. 뭐 다른 암들이 그럼 이제 예전에 제가 1990년대 여러 가지 레지던트 시절만 해도 폐암이랑 위암도 췌장암이랑 거의 비슷한 암이었습니다. 걸려서 이제 병실에 입원하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그냥 돌아가시는 그런 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암이나 대장암, 뭐 폐암 같은 게 지금 예후가 개선이 됐거든요. 그리고 많이 올라갔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게 좋아진 이유를 찾아보면은 첫 번째 하나는 다른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시경을 하시잖아요. 내시경을 하면은 아주 초기에 발견해서 초기에 딱 내시경으로 잘라내기도 합니다. 요즘은 사실 뭐 여러분들 위암 같은 경우는 위암도 그렇죠. 그렇고 대장암도 요즘은 내시경으로 잘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진행했으면 수술로 딱 잘라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조기에 진단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의 한 50% 이상은 되게 조기에 진단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이 폐암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같은 암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폐암은 아예 그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자 검사에 따라서 암을 분류하기까지도 합니다. 그 유전자의 특징에 따라서 적절한 항암제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암제가 굉장히 잘 듣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췌장암은 수술과 항암 치료 효과가 다른 암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반응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췌장암은 조기에 췌장암이 1cm, 2cm짜리 췌장암을 진단을 했어도 실제로 이 환자들을 검사를 해보면은 전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작은 췌장암. 그래서 췌장암이 한 1cm 정도가 돼서 췌장을 다 드러내도 50%는 그 전이로 재발을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진단 당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전이란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의학으로 발견해낼 수 없는 전이 아주 작은 전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조기 진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도 실제는 조기가 아닌 거죠. 전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조기 진단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 치료하는 방법 자체가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암의 특성 때문에 아마도 그 예후가 다른 암에 비해서 나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2030년 좀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2030년이 되면은 암 사망 원인의 1등이 아마 폐암이고 2등이 췌장암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연구비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더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될 암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 미세전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영상 CT나 뭐 MRI나 뭐 PET 이런 거를 찍어도 안 나오는 암을 말하는 건가요? 미세전이라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뭐 암세포가
보통 한 10,000개에서 10만 개 정도는 모여야 저희 사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보다 작은 암세포가 가 있는 경우에는 사진에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치료에서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췌장암은 미세전이가 진단 당시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요즘에는 수술하기 전에 항암제 치료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항암제 치료를 해서 눈에 안 보이는 미세전이를 조절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수술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 병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예전에 그냥 바로 수술하던 암 중에 일부가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는 걸 좀 바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새 근데 막 유방암도 뭐 항암하고 수술하고 뭐 이런 경우가 네. 있다고 들었는데 요새 좀 추세가 좀 그렇게 좀 되는 암들이 있나 봐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어떤 치료를 결정할 때는 네. 저희가 이제 임상 연구라는 걸 통해서 네. 결정을 합니다. 그 임상 연구에서 수술하는 것보다 수술하기 전에 항암제 치료하는 게 효과가 좋다라고 나오면 다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경향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치료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좀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췌장암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를 좀 조금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요. 근데 또 내용을 찾아보니까 일단은 조기 발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네, 그렇죠. 많다라고 좀 들었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또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첫 번째 이제 조기 발견을 하려면은 이를테면 이런 경우라면 조기 발견을 저희가 금방 할 겁니다. 증상이 생겨서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검사를 하면은 암이 진행되지 않고 조기다. 아니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상 생길 때까지 증상 생기면 오십시오. 그래서 와서 빨리 검사를 하면은 조기 진단이 되는데 문제는 췌장암의 증상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즘은 어쨌든 이런 증상 없이 진단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더군다나 초기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황달은 이제 초기암, 황달 증상을 가지고 오신 환자분이 검사를 해가지고 초기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황달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암 때문에 이 담관이라 그래서 간에서 담즙이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막히게 되면은 이 간에서 담즙이 흘러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담즙이 몸에 쌓이게 되고 이 쌓이는 물질들 중에 빌리루빈이라 그래서 우리 몸을 노랗게 만드는 색소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색소가 쌓이니까 황달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주 작은 암이 여기를 딱 막고 있어가지고 생겨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복통이라든지 체중 감소, 췌장염 이와 같은 것들은 대개는 암이 좀 진행을 한 경우에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췌장암에 의한 증상은 있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진행한 경우가 많다. 이게 이제 췌장암을 발견해내기 어려운 경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여쭤봐도 다시 한번 돼요? 말씀하세요. 사실 증상이 굉장히 일반적인 증상이기는 해서 네. 이걸로 감별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네네. 좀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등이 아프면 뭐 췌장암을 의심해야 된다 뭐 이런 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좀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말씀 주셨던 거 좀 말씀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거 좀 있으실까요? 증상이요?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복통이 뭐 좀 일반적인 복통이랑은 좀 달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좀 구체적인 증상이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제 뭐 췌장암이 생긴 복통은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췌장암이 복통이 생기려면 이제 췌장암이 커지면서 뒤쪽에 있는 혈관 같은 신경을 좀 침범을 하면 좀 복통이 보통 잘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복통이 이제 쉽게 말해서 좋아지진 않습니다. 대개는 약간 뭐 진통제면 약간 좋아진 정도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은 한 달 이상의 어쨌든 지속적인 복통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흔히 복통이라는 원인이야 뭐 워낙 많고 사실 뭐 장염만 걸려도 복통이 생기는 건데 그와 같은 형태의 복통은 대개는 24시간 내지 뭐 길어야 뭐 한 48시간 정도 지나면 되게 다 좋아집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좀 오래 지속이 된다. 되게 그런 경우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황달은 어쨌든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황달이 생기면은 이를테면 특히 흰자위가 노라지는 게 이제 처음에 보이는 건데 보통은 그것까지 일반 사람들이 보긴 좀 어렵고요. 보통 얼굴이 약간 노래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췌장암이 아니더라도 뭔가 큰 병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그때는 이제 환자분들은 오셔야 되고요. 그럼 말씀하셨듯이 이제 등이 아픈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췌장이 아프면 등이 아프다 이게 이제 공식처럼 돼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거꾸로의 공식이 성립이 안 됩니다. 등이 아프면 췌장이 문제인 경우냐? 그거는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실제로 췌장에 문제가 되는 경우. 그리고 등이 아픈 경우는 이제 췌장이 위치가 사실 우리 몸 정 가운데 있습니다. 앞에서 뒤에 가운데 있는데 이 췌장암이 뒤쪽으로 번져가지고 뒤를 침범을 하게 되면 보통 등이 아픕니다. 네, 그렇게 아프게 되려면은
좀 많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등이 아픈 경우는 등이 아픈데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봤는데 췌장이 깨끗하다 그러면은 췌장 때문에 등이 아플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네. 네네네. 말씀하세요. 근데 저기도 실제로 이제 저희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네네. 뭐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 가족분들께서 이제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해주셔서 이제 네, 관련된 글도 네. 많이 주고 계신데요. 이제 등 뒤가 아프셨다고 실제로 말씀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그리고 살도 빠지고 식욕도 없어졌어요라고 말씀 주시는데 사실 이제 체중 감소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이제 뭐 몇 개월 안에 몇 킬로가 빠지면 좀 유의미하다고 보는 그런 기준 같은 것도 있는지 10% 이상이 빠지면은 네네네. 보통 체중에 뭐 특별하게 본인이 다이어트도 하지 않았는데 10% 네네. 이상이 빠졌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10% 이상이 빠졌다 그러면 문제가 확실히 있는 거고요. 아, 그런데 뭐 어쨌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실상으로 이렇게 먹는 게 불안정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체중이 빠지는데 내가 노력도 안 하는데 체중이 빠진다. 그러면 뭔가 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병이 뭐 췌장암보다는 당뇨라든지 갑상선 항진증 이와 같은 내분비 질환일 가능성이 좀 많은데요. 모든 암은 어쨌든 식욕을 떨어뜨립니다. 암 자체가 모든 암 종류는 다 식욕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잘 먹지 못하면 체중이 다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중 감소랑 식욕 부진이 췌장암만의 사인은 아니고요. 췌장암만의 그건 아니고 모든 암 종류가 다 증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주셔서 네, 많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유의미하게는 이제 10%가 빠지면 요거는 조금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 그거는 이제 네네네. 연구자마다 좀 다른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암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체중 감소를 비교해서 네네. 몇 %인지 그 기준을 정하는 건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인이 노력을 안 하는데 체중이 빠진다. 이건 좀 이상한 겁니다. 현대 사회생활에서 네네. 그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빠지는데 네네.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체중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건 뭔가 병이 있는 건데 근데 처음에 이 병이 그렇게 췌장암처럼 심각한 병이 아닐 수도 있다. 네네. 뭐 여러 가지 병을 감별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췌장암의 증상은 췌장암이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이런 증상이 많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 그래서 다 췌장암은 아니고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들 중에 일부가 췌장암이기 때문에 뭐 이런 증상이 걱정이 되시면은 CT를 찍어 보시면 됩니다. CT를 찍어봐서 뭐 우리나라는 CT 하는 거 자체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려운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가까운 병원에서 CT를 찍어서 췌장이 괜찮다 그러면 췌장은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대신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뭔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췌장 이외의 모든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 이제 췌장이 소화기관 소화액을 분비하는 액을 기관이죠. 분비하는 예,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좀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러면 좀 췌장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소화가 안 된다거나 하는 증상으로 췌장까지 걱정을 좀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이제 뭐 앞에 말씀드린 증상이랑 다 같은 말인데 그러면은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있었을 때 얼마나 췌장암이 있느냐 거꾸로 그렇게 질문하면은 그거는 뭐 거의 한 1%도 안 될 겁니다. 0.1% 정도 될 겁니다. 연관이 있을 경우는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췌장암이 있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지만 소화가 안 되는데 췌장암이 있다. 그런 경우는 그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증상 자체로 이 췌장암을 감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너무 막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췌장암을 좀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교수님? 췌장암을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럼 조기 진단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인데요. 첫 번째 하나는 저희들이 어떤 증상이나 있었을 때는 진단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췌장암을 빨리 발견해낼 수 있느냐. 그러면은 정상인이 정기적으로 검사했을 때 췌장암을 발견해내는 게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슬라이드 또 준비해 주셨네요. 이게 이제 어떤 검사를 할 때 그 검사가 민감도랑 특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민감도가 95%고 특이도가 99.9%라는 검사는 이상적인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가 있으면 모든 의사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런 검사를 이를테면 췌장암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이제 이걸 보여주는 저희들이 이제 의대생한테 강의할 때 쓰던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면은
근데 저희가 100만 명이 100만 명이 있다. 20, 100, 20, 100, 1000만, 10만. 100만 명의 환자, 100만 명이 있다. 그러면은 10,000명 중에 1명이 암이 생긴다고 치면은 1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중에 100명이 암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99만 9,900명은 병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명이 병이 있고 999만 9,900명이 네. 병이 없는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없을 때 이렇게 아주 좋은 검사를 해가지고 100명을 검사하게 되면은 이 중에 95%는 병을 찾아내고 5%는 병을 못 찾아냅니다. 이 검사 자체가. 아까 100명이 병이 있어도 네네. 100명이 병이 어떤 검사를 했을 때 100명의 환자한테 검사를 했을 때 100명을 다 찾아내는 그런 검사는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찾아내는 건데 뭐 CT를 찍어도 저희가 췌장암이 있는 환자 100명을 다 찾아내지 못하고 90% 정도 찾아내거든요. 95% 찾아내는 검사를 해도 결국 그 찾아내는 환자는 95명 정도가 찾아내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질병이 없는 사람한테 이 검사를 했을 때 다 질병이 없다라고 나오면 좋겠지만은 이 질병이 0.1%에서는 질병이 있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검사가 쉽게 말씀해서 검사를 했을 때 병이 없는데도 병이 있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CT를 찍었을 때 췌장암이 아닌데도 췌장암처럼 보이는 뭔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혹이라든지. 네, 뭐.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을 확률이 있는데 그거를 확률을 99.9%인 검사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이 정도 확률은 검사가 없는데 이런 정도 확률로 질병이 없는 걸 잘 감별했는데 하더라도 실제로 이 많은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중에 0.1%인 9,999명은 병이 있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좋은 검사를 해도 검사가 양성으로 나온 환자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한 명의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서 106명의 환자가 오진이 되게 됩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숫자가 또 확 커지네요. 예, 그래서 106명의 환자가 오진이 되기 때문에 한 명의 환자를 찾기 위해서 106명의 환자는 암이 아닌데도 암에 대한 다양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이런 선별 검사, 쉽게 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사를 아직 추천할 단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지금 연구되고 있는 거는 환자들 중에서 암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을 뽑아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해서 거기서 빨리 찾아내자. 뭐 그런 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암의 위험이 높은 환자들 중에는 첫 번째 하나가 이제 가족 중에 그 2명 정도가 췌장암이 있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은 유전자가 50% 똑같은 확률이 있는 가족입니다. 부모님? 부모님이랑 자매들이 그 정도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명이 췌장암이 있는데 이 2명이 자기랑 1명이 50% 확률로 있고 나머지 2명이 50% 확률로 있게 되면은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검사를 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나온 거는 쉽게 얘기해서 유전적 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유전적 병이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그 유전성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그 선별 검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보통 연구됐을 때 이렇게 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면에는 이제 의료비라는 측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CT 하나 찍고 MRI 하나 찍고 초음파 내시경 하는데 우리나라에 뭐 10배 내지 한 100배 정도의 돈이 드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검사 이 정도까지 추천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췌장에 있는 물집 양성 종양인 경우에도 사실은 정기적인 CT 검사를 대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성 췌장염 환자들도 보통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생겨난 당뇨병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50세가 넘어서 생긴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쯤은 이제 이런 검사를 해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문에 제출된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사고 있는 현실적인 진료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모든 분들이 이제 뭐 췌장암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무서워서 검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받는 게 꼭 득이 아니라 이런 과학적인 그렇죠. 근거가 다 있고 이유가 있는 거네요, 교수님. 그래서 모든 일반인들이 가서 검사를 받게 되면은 본인이 사실은 검사에 양성이 나왔을 때 췌장암으로 있기보다는 췌장암이 없는데 쓸데없는 검사를 받고 또 췌장암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들으면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다 받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보통 의학적으로는 권유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정말 나는 너무 걱정이 되고 꼭 한번 받아보시겠다 그러시면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네네. CT를 한번 찍어보시고 받아볼 수는 있다. CT에서 별 큰 이상이 없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안심하시고 지내시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걸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CT를 찍어두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검사의 득과 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 사실 제일 궁금한 게요. 이 좀 발견도 어렵고 무서운 췌장암이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거 뭐 위험 요인이라든지 뭐 고위험군이라든지 이런 거 좀 쭉 짚어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진료실에서 받는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병이 생겼냐? 그러니까 왜 이 네네네. 병이 생겼느냐? 뭐 이제 그 질문은 한편으로는 이제 췌장암이 생기신 분, 췌장암이나 큰 병을 앓게 되면은 뭐 저희들이 뭐 우스갯소리로 이를테면 연애하다가 헤어지게 되면은 왜 헤어졌을까를 항상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 자기가 생각한 이유랑 보통 다르긴 한데 어쨌든 왜라는 걸 생각했는데 왜라는 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보면은 의학적으로는 왜 이 병이 생겼느냐를 답변을 하려면 첫 번째 하나는 그 왜라고 하는 원인 쉽게 해서 코로나가 왜 생겼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입하면은 병이 생기는 걸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췌장암은 그러면은 뭐를 주입하면은 췌장암이 생기느냐. 뭐 쉽게 해서 담배를 많이 피게 하면 다 췌장암이 생기냐. 그건 아닙니다. 담배를 그쵸, 피는 사람 그쵸. 중에 일부가 생기는 거거든요. 담배가 물론 췌장암의 위험 인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런 실험은 사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그쵸. 없습니다. 뭐 아무 병이 없는 사람한테 뭘 주입을 해가지고 그게 왜 생기는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췌장암이 생기는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통 대답을 할 때는 유전적 요인이랑 환경적 요인이 같이 결합해서 생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췌장암을 일으키는 다양한 유전자나 유전병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우리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확실히 알려진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모르는 어떤 유전자가 있고 거기에 환경적으로 무슨 요인이 있어서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왜라는 대답에 대한 의학적인 답변이 되는 경우는 그 원인이 되는 거를 없애버리면 병이 깨끗이 나오면 저희가 그 왜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약을 투입해서 코로나가 없어진 게 되면 병이 깨끗이 났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왜라는 건데 그러면 췌장암을 무슨 약을 치료해서 치료하면 다 깨끗이 낫는 그러한 약이나 그런 게 나오면 이 약에 듣는 어떤 그 표적이 왜라는 질문이 될 텐데 그런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췌장암이 왜 생기느냐에 대한 답변을 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췌장암을 다 정복을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가 되면은 답변이 될 거고요.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보통 이제 의사들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들이 췌장암의 위험도가 증가한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담배를 피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흡연자가 1.7배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야,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니까 무섭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이 상대적 수치, 이제 절대적 수치에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담배를 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뭐냐면 10,000명 중에 1명이 생깁니다. 그러면 2배가 되면 10,000명 중에 2명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암은 10,000명 중에 한 10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배를 펴도 사실은 위암 생길 확률보다는 낮은 겁니다.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또.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흡연은 그 췌장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쨌든 들은 얘기인데 뉴질랜드에서는 아마 몇 년생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담배 피는 게 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피던 사람들은 피게 해줘야 되지만은 불법으로 아예 불법으로 규정을 규정이 한다는 됐어요. 거죠? 그래서 2000 몇 년 태어난 사람 이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담배를 무조건 못 피게 합니다. 그 정도까지 어쨌든 담배는 가능하면 안 피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에 나오는 모든 질병의 적인 비만. 비만이 췌장까지 네. 영향이 있다. 네, 비만하게 되면 어쨌든 여러 가지 몸의 대사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서 면역 기능이나 아니면은 유전적 변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만, 당뇨는 어쨌든 췌장암과 항상 관련이 있습니다.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췌장암이나 뭐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당뇨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네네. 측면이 있는데요. 당뇨병이 오래되면 3년 이상 되면은 이 정도 췌장암이 증가를 한다고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뇨병이 걸리는 것도 원인이 없고 어쨌든 걸렸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 그럼 그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환자분들은 어쨌든 당뇨 잘 조절하시면서 네네. 뭐 조금 뭐 당뇨가 갑자기 악화된다든지 당뇨가 잘 조절이 안 될 때는 췌장암에 대한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췌장암이 생기면은 췌장암에서 원인은 그 당뇨를 일으키는 물질을 분비를 해서 당뇨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요? 예, 거꾸로. 예. 그래서 새로 당뇨가 진단되면은 이 정도의 확률로 3년 내에 췌장암이 생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새로 당뇨가 진단되면 더군다나 이게 당뇨가 보통 30대, 40대, 50대 정도에 발견이 되는데 50대, 60대, 70대 때 갑자기 당뇨가 생긴다. 그러면은 췌장암이 생겼는지 한번 주면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당뇨가 생기신 그렇죠. 분들. 예. 그다음에 이제 가족력은 아까 말씀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췌장염이 있으면 좀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알레르기가 있으면 췌장암의 위험도가 좀 감소합니다. 췌장암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면역력이 좋아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면역력이랑 또 관련. 저거는 이제 저런 연구들은 이제 결국에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놓고 없는 사람에 비해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췌장암이 생기느냐, 아니면 췌장암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해 놓고 얼마만큼 알레르기가 없느냐를 비교한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저건 이제 그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 저게 100%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직접적인 그렇죠.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없고 이제 어떤 그런 경향과 다양한 환경적인 그렇죠. 이유에 대해서 췌장암이 있는 사람과 네네네. 없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많다는 건데 그 많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뭐 이럴 때는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과 안 당하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들은 길을 많이 갈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길을 많이 간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 때문에도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건데 뭐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담배는 비만. 요 두 가지는 잘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뇨가 있으면은 췌장암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 되고 요거는 아마 그 장뇨를 보신 내분비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다니시는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내가 갑자기 좀 이상하다 근데 꼭 췌장 검사가 필요하냐 이런 건 좀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런 위험 인자들이 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어쨌든 좀 경향성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하자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서요. 지금 이야기 너무 말씀 잘 듣고 있는데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면서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교수님? 네.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근데 의외로 그 췌장염이나 췌장낭종 이런 걸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실제로 이런 췌장염, 췌장낭종, 뭐 췌장종양 이런 것들이 췌장암이랑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먼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교수님? 네. 일단 췌장낭종이라 그러면 이제 췌장에 물집이 있는 건데 이게 뭐 아주 그 좀 많이 보는 사람들은 정상인의 한 10%까지도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흔하네요, 이거. 예, 굉장히 흔한 건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1990년도에 제가 수련 받을 때는 췌장을 아무리 찍어도 이게 췌장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로 CT나 MRI 퀄리티가 떨어졌었습니다. 질이 떨어졌었는데 요즘 많이 좋아지니까 이제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췌장에 옛날에는 발견도 못했을 0.5mm짜리 뭐 1cm짜리 낭종이 발견되는데요. 낭종은 그 낭종의 형태에 따라서 췌장암의 위험도가 좀 달라집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가장 정립된 가장 위험성은 뭐냐면 물집이 있는데 물집 안에 물 성분이 아닌 고형 성분이 좀 크게 있으면은 그 고형 성분이 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낭종의 크기가 커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췌장암이 지금 당장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낭종 중에 일부는 암으로 변하는 낭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낭종들도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단받고 몇 년 안에 바뀌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뭐 보고되기에는 10년 뒤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낭종이랑 관련이 10년 뒤에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뭐 대부분은 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직까지도 췌장암에 대한 특별한 치료가 없고 그다음에 췌장암이 생기면은 사실은 의사도 괴롭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낭종으로 계속 추적 관찰하던 분이 어느 날 췌장암이 됐는데 그게 또 해필이면은 이게 또 수술을 못할 정도로 번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좀 당황스럽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진 찍어보라 그럽니다.
그렇군요. 낭종은 쉽게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췌장암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 경황에 있는데 그럴 네. 확률은 굉장히 낮고요. 낮지만 낮고 이제 그 모양을 보고 확률이 높은 경우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 낭종이 발견됐다면은 좀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암이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위험성이 없다 그러면은 정기적인 검사하면서 혹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봐서 한 2, 3년 정도 봐서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꼭 큰 병원 다니시지 않고 가까운 데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모양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물집 안에 혹이 생겨난 딱딱한 부분이 고형 성분이 생겨나는지 안 생겨나는지를 잘 관찰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뭐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해주셔야 될 문제니까. 네. 근데 그런 게 없다면은 낭종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천천히 우리 또 편안하게 네, 물도 드시고 네, 하셔도 네. 됩니다. 제가 천천히 질문을 그럼 읽고 있겠습니다. 아이고, 네. 말씀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질문 제가 그럼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있겠습니다. 초미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췌장 머리에 종양이 생겨서 담도를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담즙을 관으로 외부로 배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종양 제거 수술을 하면 담즙이 어디로 배출이 될까요? 하고 초미님께서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사진 잠깐 보여주실 것 같아서 네, 천천히 슬라이드 한번. 종양이라고 하면 여기서 좀 낫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네, 슬라이드 좀 한번 보여주시면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요 담즙을 여기서 이게 이제 췌장이고요. 이게 뒤에 보시는 요게 위고 위 뒤에 보이는 요 길쭉해서 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 요게 췌장입니다. 이게 췌관이고 이게 담관입니다. 그래서 이 췌장 머리라고 하는 부위는 요 부위고요. 요 부위에 암이 생겨가지고 요 담관을 누르게 되면 여기 지금 그 부위에 암이 생긴 겁니다. 요 부위에 암이 생겨서 담관을 누르게 되면 여기 막혀서 담관이 늘어나고 황달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황달을 빼기 위해서 저희가 요 바깥에서 이렇게 관을 넣습니다. 요거를 이제 PTBD라고 저희가 이제 의학용어로 부르는데 이렇게 관을 배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요 담관, 요 종양을 제거하게 되면은 요 종양만 딱 제거하는 건 아니고요. 한 요만큼을 제거하게 됩니다. 제거하고 여기다 소장을 이렇게 이어다 붙입니다. 소장을 이렇게 이어다 붙이는 이게 휘플스 오퍼레이션 아니면은 저 PPPD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담관에다가 소장을 이어 붙여서 안쪽으로 배액이 되게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데 이제 수술을 못하는 경우 이 환자는 이제 혈관 침범이 있어서 수술을 못하는데요. 못하는 경우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스텐트라 그래가지고 내배액을 하는 관을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을 넣고 배액이 잘 되면 바깥에 있는 관을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급한 경우에는 보통 밖에서 관을 넣고요. 그래서 수술을 전제로 할 때는 관을 넣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소장을 그 수술하면서 담즙 암 있는 부위를 잘라내고 그 담즙이 배 안으로 새면 안 되니까 장으로 셀 수 있게끔 장을 그 담관에다가 이어 붙입니다. 그래서 글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췌장 종양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게 뭐 췌장 종양이 좀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해요. 뭐 양성 종양 같은 게 그쵸. 생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종양은 덩어리를 종양이라고 네, 부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췌장에 생긴 덩어리가 다 종양이고요. 이 덩어리의 90% 이상은 이제 사실은 암입니다. 암이고, 예. 그리고 이제 췌장에 이제 쉽게 해서 그 고형 덩어리죠. 고형 덩어리. 고형 덩어리입니다. 그 일부는 이제 그 암이 아니라 염증 때문에도 덩어리처럼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췌장염이 부분적으로 생겨가지고 그게 염증 덩어리가 뭉치는. 뭐 이럴 때면은 여기 저희가 이게 상처가 나서 흉이 질 때 보면은 약간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예쁘게 낳는 게 아니라 흉이 좀 이렇게 나쁘게 지으면 덩어리처럼 지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배 안에도 상처가 나면 그렇게 덩어리처럼 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췌장염이 생기면. 염이라는 건 이제 거기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췌장암 이외에 신경내분비 종양이라든지 뭐 아주 드문 고형 가유두성 종양 뭐 이렇게 좀 말이 어려운데 뭐 그런 형태의 아주 다양한 형태의 종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있는 혹이 종양이고 그럼 그 종양이 생기면은 그 췌장이 뜨면 혹이 있으면 혹을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내시경 초음파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조직을 얻게 되고 그 조직을 얻은 조직을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이게 암인지 아니면 암 이외에 다른 종양인지 아니면 염증인지를 보통 감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시경 초음파는 이와 같이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내시경 초음파를 보고 췌장을 보는 사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췌장을 향해서 지금 바늘을 찔러가지고 조직을 얻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초음파로 이렇게 바늘이 나오게 되면은 이 바늘 안에 세포나 조직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간 세포나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을 조직학적 검사라고 부르고, 이 조직학적 검사를 통해서 암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구별하게 되는데, 뭐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췌장에 어떤 혹이 있으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암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근데 물론 사진이나 이런 모양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감별이 됩니다. 근데 감별이 되는데 CT나 MRI에서 암이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한 90% 정도는 암이고 한 10% 정도가 이제 아주 드물지만은 그 염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종양들은 좀 모양이 좀 다릅니다. CT나 MRI에서는. 예. 그렇군요. 사진만으로 좀 감별이 거의 대부분 많이. 예, 그러니까 사진을 가지고는 어느 쪽에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뭐 이를테면은 자동차에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고 이게 엔진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디에 전문가들 엔진의 문제인지 바퀴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런 걸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결국 정확히 알려면은 본넷을 열어가지고 안에를 들어가서 그 여러 많은 부품 중에 어디인지를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본넷을 열고 안에 있는 거를 봐서 정확히 진단하는 건 조직학적 검사고요. 근데 뭐 대충 소리만 들어봐도 어느 정도까지는 감별이 되죠. 이제 그 어느 정도까지 감별하는 게 영상 검사입니다. 근데 이제 영상 검사가 점점 발달하면서 거의 조직학적 검사가 없어도 거의 비슷하게 될 정도로까지 발달한 상태고요. 아, 그렇군요. 아까 그 처음에 이제 수련하실 때 90년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3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췌장 쪽은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진단에서부터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계속 반복해서 주십니다. 네. 요거 근데 그 초음파 내시경은요, 좀 큰 병원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요. 뭐 작은 병원이나 아니면 조그만 병원에서 많이 하는데, 어쨌든 모든 의료 시술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하는 데 가서 하는 게 사실 제일 안전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려서 치질 수술을 받는다. 그럼 3차 병원보다는 치질 수술 많이 하는 병원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췌장암에 대한 경험은 지금 큰 병원들이 많고 워낙 그 확률도 적고 그리고 뭐 대개는 큰 병원으로 많이 지금 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낭종, 그 췌장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셨는데요. 또 그럼 계속해서 질문 좀 몇 개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정베르베르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췌장 중간에 낭종이 있는데 이게 크기가 점점 커지면 앞으로 암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네,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크기가 이제 커지면 안 커지는 경우보다는 암으로 발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높은 정도가 1.2 내지 1.3배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0명 중에 1명 생기는 게 10,000명 중에 1.2명 내지 1.3명 생기는 거기 때문에 커지는 것 단순 그것만 가지고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게 커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형 성분이 생겨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조직 검사를 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뭐 1년 사이에 뭐 2배, 3배 이렇게 커진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췌장에 낭종이 있고 낭종이 점점 커지면은 저희가 또 물어보는 게 하나 이제 술 드시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생겨도 낭종이 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어떤 낭종들은 정말 크기가 커서 걱정이 돼서 조직 검사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보는데 괜찮거든요. 또 계속 봐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낭종이 크기가 커지는 것만으로 암으로 발병될 가능성이 안 그런 경우보다는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노심초사하게 고민을 하거나 뭐 당장 뭐 조직 검사를 하거나 이럴 정도일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대신에 크기가 커지면서 안에 고형 성분이 생기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뭐 담당 선생님이랑 이제 잘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건 이제 환자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니까. 그렇군요. 뭐가 생기냐 뭐가 안 생기냐 이런 것들은 사진을 보고 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근데 궁금한 게 교수님, 어쨌든 이 췌장 낭종이나 아니면은 췌장염 이런 거 발견되시는 분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CT 말고 그냥 초음파 있잖아요. 복부 네. 초음파로도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나요? 뭐 발견은 됩니다. 근데 낭종 이런 것들도요? 예, 낭종도 발견이, 그러니까 췌장 아까도 말씀드린 초음파는 이제 쉽게 해서 이 밖에서 이제 초음파를 놓고 초음파를 쏘면은 초음파가 이
반사돼서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요. 네. 공기가 있으면 초음파가 이걸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위 뒤에 가린 이만큼이 췌장은 잘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초음파를 가지고는 췌장을 정확하게 보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또 이제 비만이 있으시면은 초음파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도 췌장을 볼 수는 있고, 또 이제 네네. 초음파를 아주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잘 저런 공기를 피해가지고 잘해서 췌장을 잘 보긴 하지만, 초음파 검사는 췌장을 보는 좋은 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죠. 예, 초음파를 보긴 잘 좋은 검사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일반 검진할 때 우리가 막 CT까지 찍는 경우는 많이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좀 발견하기가 아까 초음파로도 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좀 걱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너무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된다 할 때는 어떤 거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도 네네네. 선별 검사했을 때 나왔듯이 네. 저희가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 중에 하나는 병이 없는데 병이 있다고 진단해가지고 환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점이었는데, 네. 뭐 그래도 나는 그런 거 다 감안하고 그럼에도 확인해 불구하고. 보겠다. 그럼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네네. CT가 가장 CT 가. 가격 대비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CT는 보험이 되거든요. 복부 CT 말씀하시는 복부 CT요. 거죠? 예. 네네. 그러니까 췌장 CT, 복부 CT도 이제 요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돼가지고요. 네네. 췌장 CT라는 게 있습니다. 췌장 아, CT라는 게 그래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조영제를 주고 보통 저희가 CT를 찍잖아요. 그러니까 주사를 맞고 조영제를 안 주면 췌장은 또 제대로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조영제를 주고 CT를 찍는데, 조영제를 주고 어떤 시간에 사진을 찍어야 췌장이 가장 잘 보이는지, 간이 잘 보이는지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는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췌장을 아주 쉽게 해서 CT라는 건 이제 이거를 췌장을 이렇게 두께로 이렇게 써는 거거든요. 두께로 써는 건데 아주 얇게 썰어서 찍는 그런 췌장 CT를 찍는 게 사실은 췌장을 보는데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췌장이 좋고, 그리고 이제 MRI랑 초음파 내시경이 췌장 CT보다는 더 췌장을 좀 더 잘 보던지 비슷하게 보던지 그 정도 소견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MRI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내시경 초음파도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CT에 비해서만 2배 내지 한 3배 정도 아마 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내시경 초음파는 금식도 해야 되고 내시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시경이 그리고 이게 뭐 수면을 해서 하긴 하지만 이게 또 내시경이 굵기 때문에 중간에 깨서 괴로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네, 내시경 같은 경우는, 내시경이니까. 내시경 네네네. 같은 경우는 그걸 감안하면은 CT를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췌장 CT라는 게 있는 것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건 이제 네네. 각 병원마다 그런 그 찍는 프로토콜을 좀 만들어서 이제 찍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교수님. 우리 검진하면은 그 혈액 검사에서 그 CA 수치 있잖아요. CA19-9라는 게 네네, 있죠. 그것도 한번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좀 정확한지 네, 잘 봐야 근데 되는지. 원래 이제 저기 이제 미국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CA19-9를 정상인에서 절대로 검사하지 마라.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져서 그런 네, 거예요. 그게 이제 정확도가 떨어져서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건강검진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 높은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90% 이상은 왜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아, 높아도 괜찮은 경우가 90%. 네, 그러니까 정상인에서 90%가 올라간다. 아. 쉽게 해서 뭐 90%까지 올라갔는데도 뭐 검사를 다 해보고 모든 검사를 다 해봤는데 원인이 안 발견되고 하면 2, 3년 관찰을 했는데도 병이 없다. 그러면 이제 병이 없는 거죠. 이 사람 정상인에서 90%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한 10%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올라가는데도 위장관, 갑상선, 폐, 그다음에 부인과 질환, 뭐 이런 데 이상이 있어도 많이 잘 올라갑니다. 췌장 포함해 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췌장암이 있을 확률은 1% 미만입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조사해 봤더니.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제 CA19-9가 올라갔을 때죠. 근데 이제 췌장암이 의심하는 경우에는 이게 그래도 뭐 한 1000 이상 올라간다든지 뭐 이렇게 올라가면은 췌장암이 있을 확률이 좀 많고요. 아주 많이 올라가는 경우. 정상 범위가 혹시 얼마까지? 37까지인데요. 아, 보통 몇 배까지 올라간 사람들도 저희 웰에서 많이 보는데, 실제로 검사해 보면은 크게 문제는 없고, 한 1000 이상 올라가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검사를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추적 검사를 하거든요. 한 달이나 2달 있다 하는데, 뭐 50이었던 게 한 달 뒤에 100이 되고, 네.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200이 되고, 이런 식으로 2배씩 올라가면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아, 좀 규칙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경우에는 의심을 해야 되고, 30까지가 정상인데 1000 이상 아주 높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봐야 되지만, 사실 정확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수치다라는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가 있으면은 CT를 찍어봐서 췌장에 큰 문제가 없고,
한두 번 정도 검사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은 꼭 검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계속해서 주신 질문들 한번 보면서 내용 이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장액성 2.9cm로 10년 추적 관찰하던 중에 4cm로 커지셨고 CT상 -R5 심각한 낭생종이라고 소견서를 써주셔서 좀 걱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혹시 이것만 가지고 좀 판단하시기에는 어려우시겠지만 좀 의견을 주시자면요. 네, 그 이제 뭐 사진을 이제 봐야지 저희도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보통 저희가 낭종이 1년에 1mm 정도 커지는 거는 대개는 그냥 좀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4cm 커졌으니까 10년 동안에 1.1mm 커진 거죠, 저기. 계산 1.1mm 딱 보다 좀 더 커졌네요. 네. 딱 더 커졌는데 어쨌든 장액성 시러시스트 아데노마라고 부르는 저희가 그런 장액성도 커집니다. 커지는데 이제 아마 CT에서 보통 저렇게 적었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고형 성분이 있어서 저렇게 적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가서 좀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근데 고형 성분이 없이 그냥 낭종만 커진 거다. 네. 그러면은 대개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이제 이 췌장 쪽에 대한 조직 검사랑 이런 게 보통은 이제 2차 병원 정도 있는 선생님들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는 거는 의미가 있을 텐데 큰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한 7, 80% 돼 보이고요. 한 10% 내외에서는 저기에 만약에 어떤 고형 성분이 생겼다 그러면은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그래서 네, 또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또 저거는 사진을 한번 봐야지 네.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달팽이님께서는요, 이제 당뇨로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인가 봐요. 네. 이제 검진을 할 때 아무래도 췌장암이 좀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은데, 그럼 CT를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 찍어보면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뭐 당뇨 환자라 그래서 CT를 정기적으로 찍으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당뇨 환자분이 이제 뭐 당뇨를 진단받았던 초기라면 한 번 정도 찍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뇨가 조절이 잘 되고 나도 정말 당뇨 선생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잘 따르고 있는데도 갑자기 당뇨가 조절이 안 된다. 그럴 때는 CT를 꼭 한번 찍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꼭 정기적으로 어떻게 찍어보라는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좀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은 이번에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뭐 한번 찍어보시고 한 60세가 넘어가시면은 그러면은 뭐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찍어보시면은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면은 뭐 과하게 검사하시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이 되시면. 근데 저희 어쨌든 만약에 환자분이 걱정을 안 하실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찍어보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시다가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될 때 그때 가서 한번 찍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당뇨가 조절이 안 될 때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만보기님께서는요, 85세 지인분이시고 어머님이십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등이 아파서 진료를 받고 오셨는데 췌장암 4기 꼬리 쪽에 있고 이제 전이가 좀 되신 상태에서 좀 발견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치료를 좀 중단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돼도 증상이 없는 건지 검사를 안 아파도 해야 되는 건지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네, 그것도 이제 아까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쨌든 췌장암은 굉장히 진행을 해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통증 같은 경우에는 췌장암이 췌장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췌장 주변에 있는 신경을 좀 누르거나 이런 정도가 돼야지 보통 증상이 네. 나타나고요. 그리고 췌장암은 특징 중에 하나가 일기암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전이가 있어서 사기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작아도 1cm 이하짜리도 전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통 췌장암은 50%가 그래서 실제로 보면 50%가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이 됩니다. 진단받는 환자의 50%가 전이된 네,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경우는 뭐 저희가 어떻게 의학적으로나 뭐 아무리 건강검진을 자주 받아도 발견해낼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어쩔 수 없이 그게 생기는 거고 그 생기는 이유는 저희도 잘 모르고 네. 그건 뭐가 잘못돼서 생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가 발생했던 그 당시에 뭐가 최선인지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그걸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현대의학의 수준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등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신 분이 계셔서 또 이런 것도 질문 주셨네요. 등이 아프다고 들었는데 혹시 등 어디가 아픈지 이런 것도 좀 정확한 좀 부위가 있나요? 아니면 잘 그게 정확하게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이 어떤 한 부위로 딱 이렇게 지적되는 아주 손가락으로 가리킬 정도로 핀포인트하게 지적될 수 있는 통증이 있으면은 그건 되게 이제 거죽이 아픈 경우가 많고요. 안에 있는 내장기관이 아플 경우에는 이제 그 내장기관을 좀 이제 신경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장기관을 지배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이 들어가는 그 분절이 지배하는 몸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췌장에서 암이 번져서 주변에 있는 신경으로 침범하면은 그 신경이 이제 그 척추 분절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분절로 들어가는 그 같은 분절로 들어오는 이 바깥에 있는 그 부위가 이제 같이 그 부위가 보통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 안에 있는 장기는 그게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위가 아프면 전체가 다 아플 겁니다. 등이 약간 확인되지 않게 아프고요. 네네네. 그런데 비해서 뭐 이를테면은 딱 요 자리, 네. 요 자리 이렇게 아프면은 대개는 그 자리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아픈 게 좀 괜찮을 확률이 높은 네, 거네요. 그건 높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등 아픈 사람의 대부분은 등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 아픈 것 때문에 췌장암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대신에 이제 걱정이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사해 보면은 아주 번지지 않았으면 췌장암 때문에 아픈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안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 또 계속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지인님께서 네, 걱정이 되시는 상황이라고 좀 질문을 주셨네요.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요. 이제 1년 만에 재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항암을 좀 들어가신다고 하셔서 좀 너무 불안하시다고 이게 위험한 상황인지 조금 말씀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러면 이제 췌장암이 맞고 췌장암이 재발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뭐 말씀을 드리면은 췌장암은 수술로 완치가 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이제 완치가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완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진행을 좀 늦추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이 병이 생기기 전 상태로는 돌릴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언젠가는 병이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데 요즘은 어쨌든 그 약이 조금씩 발달해서 최근에 나온 약들에 의하면은 이와 같이 재발했을 때 아주 잘 조절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그게 잘 항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항암제가 듣는지 안 듣는지는 저희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아까 그 뭐 맞춤의학 뭐 이런 걸 폐암 같은 경우에는 맞춤의학 같은 걸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맞춤의학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정보가 있으면 A라는 유전자가 있으면은 약을 쓰면 싹 다 듣고 B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약을 쓰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해라 이런 게 알려져 있으면 좋은데 췌장암은 아직까지도 어떤 항암제 치료를 했을 때 이 항암제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항암 치료해서 항암 치료하기 전과 후의 사진을 비교해 보기 전까지는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가 들을지 안 들을지는 해보기 전엔 모릅니다. 그런데 안 해보면 그건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하나는 첫 번째 평가할 때까지는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암이 항암제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환자분의 체력이 항암제 치료를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허락을 하면은 항암제를 유지하시는 게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쨌든 치료 자체는 한계가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생각하시고 그 한계에 대해서 환자랑 보호자가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를 결정하시느라고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항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 그 환자의 체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혹시 그럼 지인님께서 조금 뭐 체력적으로 뭐 식사를 좀 잘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조금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뭐 어떤 약간의 운동이라든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체력을 교수님? 어쨌든 뭐 최근에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어쨌든 근육이 많은 사람이 오래 삽니다. 어떤 경우는 근육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운동을 하고 그런 걸 많이 했다는 거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은 많이 움직이시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게 항암 치료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환자분이 견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보통 저기 머리 쪽 수술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많이 잘라내거든요. 많이 잘라내면은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좀
그래도 좀 적응을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환자들한테 물어보면은 1년 동안 좀 고생을 하시거든요.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좋아졌을 때 이제 다시 생겼다고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일단은 항암제 치료하고 견디기 위해서는 드시는 것도 잘 드시면 좋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억지로 뭐 드실 필요는 없고 하실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보는 게 현 단계에서는 제일 좋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의외로 또 장기 생존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한번 요즘에 듣는 약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좋아졌습니다. 네. 근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계속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요로결석으로 대학병원에서 CT를 찍었습니다. 1cm짜리 췌장 무록도 발견이 됐고요. 등 통증이 심하게 있었고 5년 전 똑같은 자리에 등 통증이 있었고요. 1cm 무록이 크면서 5년 정도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5년 뒤에 등 통증과 2cm가 될까 걱정입니다. 이게 단순 무록이 맞는 건지 암인지도 걱정이 되고 아니 무록이 크면서 이게 통증이 생기는 건지 병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어쨌든 무록이 있고 등에 통증이 있으셔서 좀 걱정이 되시는 상황인 것 지금 같습니다. 하나는 5년 전에 똑같은 자리에 등 통증이 있었는데 당시에 CT를 찍어봤는지 안 찍어봤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등 통증이 있었고 그때는 CT를 찍어보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지금 등 통증이 있어서 CT를 찍어봤더니 1cm 무록이 발견이 됐고 그러면 이게 5년 전에 등 통증이 있었을 때 그게 그 당시에 5년 전에 무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1cm짜리 무록 때문에 등 통증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로결석이 있으면 요로결석 때문에도 등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5년 뒤에 뭐 1cm 등 통증이 생기는 건 이제 무록이랑 관계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cm짜리가 2cm가 됐다. 5년 뒤에.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1mm 정도 크는 거는 크게 되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2cm가 됐다면 이제 2mm씩 큰 셈이 되니까 좀 많이 크긴 했는데 또 하나는 무록이 크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록이 크는 것 자체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무록이 크면서 안에 고형 성분이 생기면은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무록이 크면서 뭐 다른 몇 가지 뭐 췌간이 늘어나는 몇 가지 또 조건들인데 어쨌든 무록이 크더라도 보시는 선생님께서 무록이 단순히 큰 거고 다른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cm가 되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크는 거 자체는. 그리고 암인지 무록인지는 사진상으로는 고형 성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형 성분 없이 물집만 있다 그러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얼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지인님께서 감사하다고 또 댓글을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네. 제 답변을 주셔서요. 또 계속해서 답변 드려볼 텐데요. 김바다님께서요. 이제 PET 1년 전에 PET를 찍으셨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 3월 복부 CT상에서 이제 소견을 좀 받았고 수술을 좀 받으셨다고 해요. 네네. 항암 예방 폴피리녹스 항암 예방 항암 중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췌장암 보는 의사로서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인데요. 췌장암이 빨리 자라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CT에서 별 소견이 없었는데 6개월 뒤에 암 환자들이 많이 이제 보통 CT를 정기적으로 찍잖아요. 6개월 뒤에 CT를 찍었는데 전이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되게 의사들은 다시 한번 옛날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보죠. 6개월 뒤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느냐. 이 새로 생긴 암 자리의 위치에 보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꽤 있긴 한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거를 문제라고 보게 되면은 비슷한 사진들이 너무 많이 다 췌장암이라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기 B면은 아주 조기에 발견한 거고 이 정도 기수면은 사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병이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병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그 병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병이고 아마 폴피리녹스라고 하는 이제 수술 후에 어주먼트 보조 항암 치료요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걸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예후가 좋기 때문에 보통은 8사이클에서 하면 12사이클 정도 받으실 겁니다. 네. 그래도 조기에 좀 발견이 되셔서. 네, 이 정도면 아주 운이 좋으신 편입니다. 네, 희망. 1기가 5%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는.
아, 1기에 진단되는 네, 경우 5%, 퍼센트가 안 10%가 안 되나요? 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또 그래도 빨리 발견되셨다고 하니까 네, 열심히 좀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엄향이님 질문 받아볼게요. 췌장암 수술 후 당 수치가 너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식사할 때마다 먹는 걸 많이 고민하면서 먹습니다. 췌장으로 생긴 당뇨는 평생 약을 좀 복용해야 하는지 실제로 수술하신 분들이 좀 조절이 당 수치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은가요, 교수님? 네, 원래 이제 췌장에서 그 인슐린이 나와서 당을 조절하니까요. 수술하고 나면은 당이 있었던 분들은 분명히 약화가 되고요. 네, 인슐린 안 쓰던 분은 인슐린 주사 맞으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네네. 그리고 아마 수술 후 당 수치가 너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는 이제 그 췌장 잘라낸 것뿐만 아니라 췌장 수술하게 되면은 이제 그 소화하는 거나 아니면 흡수하는 거나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당 수치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리를 잡으면은 일정하게 흡수가 되고 일정하게 소화가 되면은 아마 당 수치가 그 당 조절하는 약을 가지고 조절하기가 좀 이렇게 잘 될 거고요. 그러기 전까지는 어쨌든 당뇨 보신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조절을 하셔야 되고 아마 당뇨가 생기셨으면은 약은 평생 복용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 갖고 조절이 되면은 줄일 수 있겠지만 네, 답변 또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미키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췌장암 3기인데, 전이 되지 않은 경우 수술을 하면 생존율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질문을 또 주셨네요. 이제 보통 췌장암이 2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흔히 기수를 얘기할 때요. 네, 슬라이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췌장암 3기는 이 췌장암이 혈관을 침범하고 전이가 없는 상태를 저희가 보통 3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수술이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은 항암제 치료를 하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 수술 후의 예후는 보통은 네. 상대 생존율 추이가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수술을 이전을 한 경우가 보통 한 건데요. 국한이랑 국소는 혹시 어떤 차이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국한은 이제 이게 그 췌장 안에 들어있는 경우고요. 국소는 이제 췌장 밖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정도 되니까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수술이 잘 된 경우가 한 40%, 50% 정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의 생존율을 보입니다. 근데 아마 그 아까 얘기했던 3기라 그러면은 3기는 사실은 수술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마 생존율이 좀 더 떨어질 겁니다. 혹시 3기로 진단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항암 치료나 어떤 조금 이제 경과가 좋아져서 수술을 하게 되시는 경우들도 좀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이 환자분이 이제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네네. 이게 췌장암이 있고 췌장암의 주변에 있는 큰 장으로 가는 혈관을 침범하고 있었는데 7개월 동안 항암제 치료하고 난 다음에 췌장암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네네. 드라마틱으로 약간 좀 이런 데는 혈관이 좀 다 있긴 한데요. 그래서 다행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수술의 병기는 이제 스테이지 1A라고 됐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항암제 치료에 아주 잘 듣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아주 많지는 않아도 근데 이거 확인하려면 사실은 해보는 수밖에 없어서 이 환자분은 어쨌든 그래도 항암제 치료를 잘 견뎌주셨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그래서 수술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네, 좀 희망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아까 김바다님 그 CT 찍어서 우연히 빨리 발견하신 분 추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조직 검사 결과 PNI 플러스 이게 뭘까요? PNI 플러스가 나온 상태인데요. 이것은 수술 당시 제거를 하고 이게 뭐 혹시
네, 아까 어떤 분이냐면요. 그 1년 전에 폐암 검사를 위해서 PET 검사를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 3월 복부 CT에서 췌장암 소견을 받아서 1기 B 진단을 받으신 분 추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폴피리녹스 예방 하방 중이시라고 말씀을 주신 분인데 잘 모르겠는데 P&I가 지금 뭐 어떤 약자인지 조직 검사 결과 사이에서 P&I 포지티브 나온 상태인데요. 신경전이라고 P&I 신경전이 뭐 이렇게 또 P&I 신경전. 네, 신경전이라고 말씀을 페린 뉴럴 인베이전을 아마 저렇게 썼나 보네요. 페린 뉴럴 인베이전 나왔을 때 이거 당시 제거 전의 상태가 글쎄요 이게 페린 뉴럴 인베이전은 수술해서 수술 조직을 보면은 네네. 암세포가 주변에 있는 뭐 림퍼틱스라 그래서 림프관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신경을 침범했는지 안 침범했는지를 병리에서 보통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 저쪽에 계신 병리 선생님들이 페리뉴럴 인베이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냥 P&I라고 약자로 쓰신 것 같은데 P&I 포지티브라는 거는 수술한 스피시메스 이렇게 봤더니 현미경으로 봤더니 암세포가 주변으로 번져서 주변에 있는 신경을 침범을 했다. 그런 의미고 이게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예후가 나쁘겠죠. 많이 주변에 있는 장기를 침범한 거니까. 네네네. 예. 그러면 혹시 P&I가 네네. P&I 포지티브라는 거는 이제 다 띄어낸 거죠. 그쪽에 있는 암은. 아 제거를 나왔기 때문에 제거를 한다 이 저거는 말인가요? P&I가 없어지는 경우는 P&I라는 거는 이제 수술을 해서 잘라냈는데 네네. 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네. 프로그레시브 디터미널 인덱스. 아마 뭐 저거를 얘기하는 거. 예후. 네, 혹시 이게 뭐 정확한 어떤 풀명이 있으시면 한번 적어주시면 교수님께서 이게 그걸 병원마다 봐야지. 좀 쓰는 저거는- 것도 달라서 네. 네네 정확하게 조금 더 말씀 주시면 더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단 계속해서 이어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똑수님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췌장에 물혹이 2개가 있다는 소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물혹이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네네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물집만 있으면은 되게 큰 문제가 없고 물집 안에 고형 성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 어떤 물혹에 대한 소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물혹이랑 그 물혹이 주변에 대한 소견, 아니 물혹 자체에 대한 소견, 그 소견을 가지고 영상 소견을 가지고 결국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소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뭐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고형 성분이라는 소견이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은 굳이 꼭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개수 때문에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막 물혹이 아주 굉장히 많이 발견되시고 이런 분도 계신가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그 질환 중에 그 췌장, 간, 신장에 물혹이 많이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 다낭성 증후군이라는 그런 병들도 있고요. 뭐 췌장에 물혹이 뭐 10개 이상 있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몇몇 유전병들 중에 그런 물혹이 많이 생기는 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혹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혹은 그냥 쉽게 해서 췌장에 생긴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이 점 중에 나쁜 점이 있습니다. 암이 되는 나쁜 점이 있는데 그 점이 뭔가를 발견해내야 되는데 그 점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이제 CT 검사를 보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요. 없으면은 경과만 보기도 합니다. 경과를 봅니다. 그렇군요. 개수보다는 어떤 모양이나 그런 성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 강조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또 계속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김하숙님께서 또 길게 또 주셨네요. 요즘에 좀 정신 없으실 텐데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한다고 또 이렇게 응원의 댓글 주셨고요. 이제 2년 전 노인복지관 열심히 잘 다니던 동료 언니께서 이제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이제 췌장암을 발견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했는데, 이렇게 좀 좋지 못한 결과를 받으셔서 걱정이 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부터 배꼽 위에서 견갑골 아래쪽이 담이 결리는 듯 근육이 몰리기도 하고 이제 통증이 있다가 없다가도 해서 좀 걱정이 되시는데요. 이렇게 좀 뭔가 아파서 계속 걱정이 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뭐 가서 일단 진료를 보셔야 되고요. 진료를 보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어떤 배가 아프거나 무슨 증상이 있었을 때 그게 왜 그런지 알기 위해서는 뭐 어떤 특정한 검사를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아픈 양상,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저희가 진찰 소견, 그걸 가지고 어떤 병이 의심이 되면 거기에 맞는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정확히 진단이 될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정도 아프시다 그러면은 뭐 CT를 저 같으면은 뭐 이제 배 쪽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은 CT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좀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좀 진찰도 해보고 견갑골 아래쪽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아프시면 보통 담낭이나 아니면 담관 쪽에 문제가 있어서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일단 검사 병원에 가셔서 검사해 보시는 네.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질문 계속해서 받아보겠습니다. 네, 칼만 신드롬 페이션트님께서요. 췌장은 혹시 이식은 없는지, 이제 외국 영상을 보셨는데 네. 뭔가 췌장은 좀 이렇게 형태도 명확하지 않고 흐물흐물거려서 수술도 어렵게 생겼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지금 네. 말씀 주셨는데, 췌장은 쉽게 말씀드려서 콩팥은 없으면 죽기 때문에 뭐 투석을 하든 이식을 해야 되고요. 근데 췌장은 없어도 삽니다. 뭐 췌장암이나 췌장에 병변이 있다 그래서 다 드러내도 그 소화제 먹고 그다음에 인슐린 주사 맞으시면은 사실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 그리고 이제 이식 자체는 뭐 췌장이 워낙 혈관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 다 이어 붙이는 것도 문제고, 그 이식해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췌장은 이식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췌장은 쉽게 얘기해서 뭐 유방암이 걸렸을 때 유방은 절제를 해내도 뭐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겠죠. 췌장은 없어도 약간의 기능에 좀 저하가 있을 뿐이지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네, 이해하였습니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달팽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70대 초반 남성분이신데요. 당뇨 있고요. 이제 초음파나 CT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제 기간, 혹시 뭐 초음파나 CT를 본다면 이제 그 간격은 얼마가 좋을까요? 이런 것도 좀 질문을 아마 주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면서 췌장암이 의심이 돼서 초음파를 찍는 게 좋냐, CT를 찍는 게 좋냐, 이걸 질문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음파는 췌장을 보는 좋은 검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CT를 찍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연세가 한 70대 정도 되셨으면은 이번에 한번 찍어보시고요. 만약 이상 없으시면은 안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당뇨가 조절이 안 되거나 해서 뭔가 몸에 이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복구님 질문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친할머니께서 이제 요 암으로 좀 돌아가셔서 걱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혹시 친할머니 췌장암도 가족력 안에 들어가는 건지, 형제, 자매, 부모님까지인지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친할머니도 가족력 안에는 포함이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가족성 췌장염이라 그래서 그 정기적인 검사를 꼭 하라고 권유하는 그거는 형제, 자매, 부모님 이 정도 수준에서 2명이 있을 경우에는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뭐 친할머니나 어떤 직계 가족 중에 뭐 3명 이상이 있다, 그럴 경우도 좀 조심하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직계 가족 중에 췌장암이 있으면은 없는 사람들보다는 췌장암이 생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있다고는 얘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검사를 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본인이 불안하시면은 이제 적절하게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기양님께서도 또 길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낭종 주위에 점액성 2.8cm 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의심이 되셔서 작년 11월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암세포는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3개월 뒤 추적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염증은 없고 병변은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병변 사이즈가 더 커지거나 작아질 수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은 지금 아마 정확한 진단이 몇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일단 낭종이 있으면은 점액성 낭종이 있고 장액성 낭종이 있고요. 신경 내분비 종양은 이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는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는데 신경 내분비 종양이 있으면 신경 내분비 종양 세포가 보통 보입니다. 신경 내분비 종양 세포는 암세포부터 양성 종양 세포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얘기인지가 좀 알기가 좀 어렵고요. 이 얘기만 딱 들어봐서는. 그러면은 그다음에 염증이 없다는 게 아마 조직 검사하면은 좀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병변은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8cm 그냥 낭종이고 뭐 조직 검사를 했는데 큰 이상이 없고 염증이 없고 그게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냥 추적 관찰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경 내분비 종양이 정말로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신경 내분비 종양은 원칙적으로 2cm 이상인 보다 크면은
수술적 치료를 보통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게 신경 내분비 종양인지 종양이 의심되는 영상 소견이 정말로 너무 강력히 의심되는 영상 소견이 있다. 근데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안 나왔다. 그럼 저희가 흔히 이거를 가지고 이제 폴스 네가티브라고 위음성이라고 얘기를 네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해서 암세포가 정확히 그 조직 검사 아까 가느다란 침 안에 딱 걸리면은 저희가 진단하지만은 암이라는 게 다 암세포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암세포 주변에 염증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섬유화된 조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찔러가지고 딱 빼게 되면은 암이 있는데도 암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진 소견이 중요한데 사진이 확률적으로 신경 내분비 종양이 강력히 의심이 된다. 그러면 보통 수술을 권유하는데 지금 진료받으신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낭성 종양이 있는데 그게 좀 신경 내분비 종양도 같이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신경 내분비 종양도 안 나오고 그냥 원래 있던 그냥 낭성 종양 소견이 나와서 그냥 추적 관찰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그거는 지금 저 내용을 좀 정확히 이제 의학적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소견서 같은 걸 봐야 저도 정확히 알 수 네, 있겠네요. 뭐 사진이나 좀 더 소견서가 네. 있으면 더 정확하게 아마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12지장암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조금 요거는 뭐 범위가 좀 다른 모든- 부분일까요? 뭐 모든 암은 유전적 네, 네.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쉽게 얘기해서 환경적 요인이 같이 결합해서 된다고 해서 모르는 얘기를 결국엔 잘 모르고 연구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듯이 12지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은 드문암이기도 하고요. 다른 암들에 비해서는 12지장은 암이 잘 안 생기는 장기거든요. 예. 그래서 왜 걸리는지는 잘 모르고 12지장암 중에서 이제 유전되는 병들이 있습니다. 유전병들 중에 12지장 쪽에 암이 생기는 그런 병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유전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전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은 12지장 암도 유전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강력하게. 근데 모든 암은 유전적 성향은 있습니다. 네. 좋은 대답이 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김바다님께서 추가 질문 좀 자세하게 주셨습니다. 한번 제가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경전이가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이 맞다고 이제 줄임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게 조직검사상에서 포지티브로 나왔는데요. 그 수술로서 깨끗하게 제거를 한 상태인데 그러면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것 때문에 보조항암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PT2N0 조직검사 결과지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 예. 1기 B가 맞는 건가요? 라고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슬라이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췌장암의 병기는 보통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T2N0라 그러면은 T2라는 거는 종양의 크기가 2에서 4cm인 경우, 네네. N0라는 거는 이제 임파선 전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T2N0면 1B라고 저희가 보통 이렇게 부르네요. 이거는 뭐 그 병리과 선생님이 이거 보고 하셨기 때문에 적에 틀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 그 신경전이가 신경절 그러니까 페리뉴랄 인베이전이 맞는 것 같고 신경전이가 맞는데 이거는 이제 전이라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이라는 게 아니고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 주변에 신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어디든지 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암세포가 그 신경에도 같이 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가 있으면 이제 예후가 좀 나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판정한 데 쓰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제거를 할 때 그 암세포를 다 드러냈고 그 리섹션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섹션 마진이 네가티브면은 수술로서 깨끗이 제거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절제연 리섹션 마진이 보통 네가티브이기 때문에 T2N0라는 진단을 내렸고요. 수술 그리고 어쨌든 요즘 모든 결과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설령 기수가 1기라 하더라도 항암을 할 수 있으면 항암을 하는 게 예후가 좋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이와 같이 췌장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내도 완치될 확률이 40%입니다. 그 얘기는 재발할 확률이 있다는 거고 재발을 항암 조치를 하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기양님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아까 질문을 좀 주신 남종이과 주의 점액성 네, 분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추가로 질문을 조금 더 주신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췌장두구 7mm 낭종이 있고 이제 아까 2.8cm 신경 내분비 종양 의심 진단받아 조직 검사 하신 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일단 네네. 첫 번째 명확하게 이렇게 점액성 2.8cm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는 그런 용어는 없고요. 점액성 종양일 수도 있고 신경 내분비 종양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아마 신경 내분비 종양이 낭성 변화를 한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낭성 종양이랑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글쎄요,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영상 검사에서 이게 신경 내분비 종양에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신경 내분비 종양에 가깝다 그러면은 뭐 조직 검사를 한 번 더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거를 고려를 해봐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영상 검사가 신경 내분비 종양이 약간은 의심이 되지만 오히려 점액성 낭성 종양에 가까워서 혹시라도 여기서 신경 종양 내분비 종양이 나오면 수술할 그럴 생각으로 조직 검사를 해서 안 나왔다 그러면은 추적 관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변의 사이즈가 커지는데 신경 내분비 종양이 의심되면서 병변 사이즈가 커지면은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액성 낭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커져서 이제 보통은 수술을 안 하는데 이게 아주 7cm 이상이 되면 이제 장기를 누르게 되고 너무 커서 수술하면 그 외과 선생님이 수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간섭이 있으면 보통 수술을 합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바다님께서 아까 질문을 여러 차례 많이 주셨는데 교수님 감사합니다. 엄지척하고 또 감사하게도 댓글을 주셨습니다. 또 하늘은 조아님 질문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 답글입니다. 5년 전 등통증 때는 1시간 정도가량 아팠는데 이후에는 괜찮아져서 병원에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5년 후에 똑같은 자리에 또 1시간 정도 아팠고요. 이후 일주일 후에 요로결석 때문에 췌장에 1cm도 같이 발견이 됐고요. 3개월 뒤에 다시 CT를 찍어보자 해서 찍었는데 크기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명치가 조금 아파서 초음파를 찍었는데 이번에는 담관이 좀 길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지금 그 췌장의 일세 관련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 다행히도. 네네. 명치가 아파서 초음파를 찍었는데 담관이 보통 담관이 길어진 거를 초음파로 알기는 어렵고요. 담관이 이제 담관이 아까 앞에 사진을 보시는 게 더 좋겠네요. 네. 담관이 보통 늘어났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늘어난 게 길이가 길어진 건 아니고요. 이게 담관이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뭐가 혹 같은 게 생기거나 돌 같은 게 생겨서 여기를 막게 되면은 이게 담즙이 이렇게 흐르질 않으니까 댐을 막아놨듯이 여기에 물이 고이듯이 고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담관이 늘어납니다. 담관이 늘어났다는 거 이렇게 굵기가 굵어졌다는 거고요. 네네. 길어졌다가 아니라 이게 좀 커져서 보인다는 건데, 근데 이게 커져서 보일 때 그냥 조금 커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요? 선천적인 코가 이렇게 작으신 분들도 있지만 코가 좀 큰 분도 있듯이 담도 자체가 좀 늘어나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쓸개를 떼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쓸개를 떼어나면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만큼 떼어내면 여기 이제 저장돼야 될 담즙이 여기 저장이 되니까 저희가 늘어날 수도 있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얼마만큼 늘어났느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쨌든 뭐 원래는 잘 뚫려 있던 게 여기가 막혔다. 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흐름이 없어진다. 그럼 흐르는 게 뭐 없어지게 되면은 이 거꾸로 말하면 이쪽에 이제 황달이 생기면서 간에 무리가 된다.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갑니다. 대개는요. 그래서 만약에 담간이 이렇게 좀 늘어나 있는데도 간 수치가 정상이고 그 늘어난 정도가 1cm 이하 1cm 좀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그 다음에 뭐 CT 같은 거 찍어봤는데 뭐 막히는 게 특별한 게 없고 그렇다면은 이 담간 늘어난 거는 사실 증상이나 이런 거랑 관계는 없고요. 그 명치가 아프다 그러셨는데 이제 명치 아픈 이유는 그 명치가 아픈 때는 위, 십이지장, 그 다음에 간, 담낭, 췌장 이런 데 이상이 있으면 다 아픕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 하나 가지고는 알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확률적으로는 위랑 십이지장의 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이유는 기능성이나 신경성 위장장애인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거는 아마 진단적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뭐 간 수치가 괜찮고 담간이 좀 늘어난 정도라 그러면은 아마도
담간이나 담간 말고 다른 원인을 좀 더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은근히 그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댓글에 저도 좀 몇 번 봐가지고. 그러니까 담간이 늘어났다고 네네. 보통 표현을 하는 네. 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직경이 이렇게 요만한 직경이었어야 되는데 네네. 이 직경이 그게 요만해졌다. 좀 넓어졌다. 네, 넓어졌다. 아,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막혀서 네. 댐처럼 막히니까. 아, 그거 자체를 막 아주 걱정을 하거나 뭐 그러진 그러니까 않아도 되겠네요. 그게 늘어나면서 네네. 간 수치가 올라가서 황달이 생기거나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늘어난 정도가 1cm 이상이 된다, 1.5cm 이상이 된다, 초음파상에서 그러면은 그때는 뭔가 막혀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걸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와, 교수님 근데 준비한 내용 되게 많은데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뭐 시간 되게 금방 가지 않아요? 필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네. 그럼 혹시 다음에 한번 또 우리 치료에 대해서 이거 지금 이만큼 이거 엄청 되게 알찬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 아까워가지고 일단 그럼 질문을 조금 더 뭐 받고 그냥 네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이 네, 오늘 되게 정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조금 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배 교수님께서요, 당뇨약을 먹은 지가 1년 반이 되었는데요, 매운 거나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상복부 쪽이 쓰리고 아프고 특히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합니다. 이거 췌장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을 좀 주셨네요. 저 이제 당뇨약 제가 잘 모르는데요. 당뇨약에 대해서는 당뇨약 중에 요즘 그 새로 나온 약이 제가 알기로는 그 위장관에서 SGRT GLP-1 네, GLP-1 더 네. 잘하시네요. 역시 PD님께서 아닙니다. 많은 방송을 아니에요. 하시던 맞습니다. 그 약 자체가 원래 흡수를 좀 네. 덜하게 하는 그런 당뇨약들이 있거든요. 그 약 때문에 좀 그 약의 부작용이 아마 환자분이 말씀하신 저런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는 일단 당뇨약 처방하신 선생님이랑 혹시 당뇨약 부작용 아닌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 자체는 오히려 대장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 췌장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췌장이 걱정이 되시면은 가서 말씀하시고 한번 저기 CT 한번 찍어 보시면 되는데 뭐 당뇨약 부작용이거나 아니면은 대장 쪽 문제일 가능성을 먼저 검사하실 걸 권유드립니다. 네. 췌장은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지금 오늘은 일단 췌장암이 이제 왜 생기는 건지, 좀 뭐 현황은 어떤지, 뭐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아주 자세히 좀 배워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아서요.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췌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혹시 좀 췌장 건강을 위해서 좀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 좀 궁금해서요.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제 뭐 많이 모든 분들이 이제 아마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네. 각 장기의 건강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되는데 이게 뭐 가장 네, 궁금해하실 그쵸. 것 근데 같은데. 우리 몸은 네네. 하나 다 이어져 있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네. 췌장만 건강하게 하는 방법도 없고 뭐 간만 건강하게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즐겁게 사시고 그 스트레스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도 뭐 췌장암의 위험 인자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췌장암 걸린 사람이 안 걸린 사람이랑 뭐를 많이 하는지 비교해 본 거죠. 근데 비교 안 해본 건 모릅니다. 그리고 비교 안 해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떤 하나를 뭐 췌장암은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은 사고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사고가 정말 재수 없어서 뒤에서 차가 와서 쾅 박아서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확률도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즐겁게 사시고 췌장암을 걱정하지 말고 그 말씀 하나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담배는 어쨌든 절대로 피시면 안 됩니다. 담배는 절대로 피시면 안 되고 술은 잘 모르겠습니다. 술은 너무 많이만 드시지 마세요. 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운동하시고 비만하지 않게 그러니까 너무 살이 많이 찌지 않게끔 하시고 그리고 설령 체중이 잘 안 빠지더라도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통 지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하시는 거를 보통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겁을 먹고 뭘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고 살아가시는 데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가장 기본적인 거를 지키시는 게 어쨌든 건강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리고 절대로 건강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 굉장히 좀 인자해 보이세요. 제가 느낌이. 이렇게 웃는 모습도 지금 좀 푸근한 느낌도 들고요. 근데 교수님의 혹시 좀 즐겁게 인생을 사는 나만의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나만의 비법 이런 거 있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은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조금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시간을 잘못 알고, 그쵸? 아, 예. 근데 되게 먼 걸음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허허시시 웃으면서 이렇게 대하시는 모습이 저는 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좀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매사에 좀 이렇게 좀 즐겁게 대하시는 게 교수님의 건강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문득 들어서 혹시 좀 나만의 좀 스트레스 덜 받는 법? 그래도 조금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 이런 거 한 가지 있으시다면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이거 보세요. 다 이렇게 계속 허허 웃으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저는 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 네. 글쎄요, 뭐 저도 여러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나 네, 정 네. PD님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 화도 많이 그러신가요? 내고 다 똑같이 네. 사는 사람들이고요. 네, 네. 근데 뭐 어쨌든 근데 췌장암 환자분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되게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인데 정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결과도 또 좋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해진 시간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남은 시간을 즐겁게 뭐 어차피 제가 언제 죽을지는 신이 정해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을 어떻게 즐겁게 사는지는 그 시간을 뭐 기분 나쁜 것보다 기분 좋은 걸로 채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시간을 많이 채울 수 있도록 사실은 도와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환자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여러분 환자분 곁에 계신 분들이 그 환자분의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채워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덜 고통받고 가능하면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려볼 수 있는지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진료하는 것 자체는. 근데 그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솔직히 말하면 약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좀 좋아지긴 했는데 네. 더 좋은 약이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교수님. 많이 더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약이 아마 나왔으면 뭐 좋겠다. 요즘 그 이제 맞춤 치료 해가지고 몇 가지 약들은 좀 부작용이 없는데 좋은 약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뭐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워낙 고가들이어서 그 약들이 당장 비용의 우리나라에 문제도 도입되기도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깜짝 질문에 멋진 답변 감사하다고 항상 근데 좀 즐겁게 근데 사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워낙 즐겁게 해주셔서 정 PD님께서. 정말 이거 보세요. 항상 이렇게 너무 긍정적이시고 유쾌하신 모습이 저는 너무 또 감사하고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만 딱 김바다님 질문만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60대 후반이신데 이제 폴피리녹스 조금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끝까지 계속 받는 게 좋겠죠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답변 저게 아마 주실까요? 엠폴피리녹스라고 적어주신 걸로 봐서는 수술 후에 하는 에주반트가 보통 모디파이드 폴피리녹스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게 처음에 어쨌든 수술 후에 저희가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면은요. 저도 그렇지만 일단은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원칙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 약 용량도 최대한으로 올려가지고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용량으로 딱 시작을 하는데 조금 약간 공격적으로 처음에 1회차 때는 최대 용량을 딱 해서 환자분이 못 견디시다 그러면 좀 줄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서 맞는 용량을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게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은 그 힘든 정도에 따라서 용량을 좀 줄여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받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약을 좀 끊고 지켜봐야죠, 뭐. 저희가 환자분들 좀 더 잘 지내시고 좀 오래 살려고 하는 거지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상담 선생님이랑 상의해 보시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완치를 목표로 할 때는 저희가 힘든 거를 좀 참고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합니다. 근데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줄여가야죠. 이제 약 용량을 줄이고 기간을 늘리고 그래도 힘들다. 그러면 이제 끊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엄영희님께서 또 눈에 보이는 댓글 주셔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계시다고 이제 수술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모두 힘내시면 아, 예. 좋겠다. 이런 네, 댓글을 저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은 모든 일이 잘 되실 겁니다. 네. 아, 오늘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은데 사실 치료와 예후 부분을 하나도 못 다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합의는 안 됐지만 또 나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정말 아직도 많은 300분이 넘는 분이 시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쇼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